면역력으로는 암을 이길 수 없다.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 치료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면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항상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자. 인간의 몸에는 하루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세포인 NK세포, 자연살해세포가 그것들을 없애준다. 이처럼 마치 면역만 강화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다.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역세포 요법도 마찬가지이다. 서양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에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설이 상식이다. 면역세포 요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면역이라는 이름을 붙은 요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사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요법을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사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면역을 강화해도 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설이 상식이다. 면역요법은 덜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처럼 면역력만 강하면 암을 예방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적으로 인식해 처리하는데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적으로 인식해 처리하는데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 암세포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면역을 강화해도 암을 치료한다는 면역치료는 원리적으로 볼 때 모순이다. 암세포란 약 23,000개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복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암이 된 것을 말한다. 돌연변이에 의해 암이 된 것을 말한다. 직경 1mm 크기로 자란 암병소에는 약 100만 개의 암세포가 있다. 진짜 암이라면 이 정도 크기로 자라기도 전에 혈액을 타고 여기저기로 전이한다. 0.1mm만 되어도 전이할 능력이 있을 정도로 암세포는 강력하다. 분자생물학 연구를 통해 암을 만들어진 당초부터 전이할 능력을 갖고 있다. 암이 커지고 나서 전이한다는 설은 잘못되었다. 암은 만들어진 당초부터 전이할 능력을 갖고 있다. 암이 커지고 나서 전이한다는 설은 잘못되었다.
사실이 판명되었다. 현재 의학으로는 아무리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고 해도 직경 1cm 전후부터이다. 이때 이미 암세포가 최소 10여 개 정도는 되고 정의도 벌써 끝난 상태다. 흔히 말하는 조기암은 암을 일생으로 보면 이미 은숙기로 접어든 상태. 면역세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객체, 즉 피자기로 인식한 이물질을 없애는 세포이다. 암이 직경 1cm의 크기로 발견된다는 것은 NK세포가 암세포를 피자기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면역제로 암을 대치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면역세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객체, 즉 비자기로 인식한 이물질을 없애는 세포이다. 암이 직경 1cm 크기로 발견되면 NK세포가 암세포를 비자기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면역적으로 암을 대치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면역치료에 시간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면역세포요법에 수지상세포,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 인식하고 T세포, 공격을 요청하는 세포, 요법, 세포상에서 T, 림프구, 요법 등이 있다. 환자의 암조직을 채취해 체에서 수지상 세포나 CTL과 반응시키거나 암세포 구성 단백질, 단편, 펩티드와 같은 반응시켜 체내로 다시 되돌리는 방식이다. 이 요법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수지상세포나 CTL 몸속의 암세포를 인식해 공격하기 쉬워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은발의 오줌누기다. 이런 방법들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요 은발의 오줌누기다. 환자 암조직을 채취해서 체수지상세포나 실제로 암을 수술하지 않는 이암을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생존율에 관한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면 항암제를 사용한 사람과 면역요법을 받는 사람이 5년 생존율은 둘 다 20% 이하인 반면에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5년 생존율은 50%. 면역요법 받은 사람은 5년 생존율은 20% 이하인 반면에 게다가 면역세포 요법의 치료비는 매우 비싸다. 암을 억제하고 싶다면 평생 계속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 엔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총 비용이 1000만 엔에 달하는 요법도 있다. 대학병원이 실험이나 연구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에 대해 요금을 징수한다면 그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흔히 있는 의료 피해 사례. 사례 1. 검진 때 권유받은 검사를 받은 후 급성 췌장염에 걸렸다.
금민 때 권유받은 검사를 받은 후 급성 췌장염에 걸렸다. 50대인 아내가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담관과 췌장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급성 췌장염에 걸려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편이 좋았을까요? 정식 명칭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로 12지장까지 내시경을 넣어 담도와 체관에 조영제를 주입한 후 X선 사진을 찍는 검사입니다. 체관에 조영제를 주입할 때 어떤 원인으로 체액, 이자액이 새어나와 주변의 조직을 녹이면 급성췌장염이 일어납니다. 체액은 강력한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급성췌장염이라는 말을 들으면 급성상기도염, 죽감기 정도의 증상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감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합니다. 급성췌장염은 담즙을 분비할 수 없도록 복통이 격렬해지므로 본인은 당장 죽을 것만 같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ERCP, 내시경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 ERCP,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검사는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체관에 조영제를 주입할 때 원인으로 체액이 새어나와 주변 조직을 녹이면 급성췌장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암을 절제해 놓고는 암이 아니라고 했다. 40대 여성이 작년에 가슴의 2cm 망울을 확실히 한 악성, 즉 유방암이라고 진단받아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검사에서 악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에서 유선종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말이죠. 병원도 실수로 인정해서 현재 양측의 변호사가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종은 양성의 병변으로 유방을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성의 병변을 현미경에 의한 병리검진에서 유방암으로 오진하여 한쪽 유방을 피부만 남기고 무참하게 잘라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 조직의 검사나 세포 검사 후 유방암이나 유방을 절제하자라는 말을 듣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본을 가지고 병리과 전문의에게 다시 한번 검진을 받으면 양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환자들은 모르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는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유방암이나 유방을 절제하자라는 말을 듣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본을 가지고 병리과 전문의에게 다시 한번 검진을 받으며 양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유방 절제 수술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20년 전에는 일본의 유방암 수술의 10% 이상이 연간 2,000명 이상이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절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2,000명 이상이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절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방암 10% 이상.
유선종은 양성의 병변으로 없습니다.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아 유방 전체를 절제. 수술 후 재검사에서는 악성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검사에서 유선종이라는 결과가 받았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말이죠. 병원도 실수를 인정했구만. 사례 3. 목이 부어서 간호사의 아가 좌약을 넣었는데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당뇨병이 있는 60대 남편이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니 급성 후두염이라며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원 중 간호사가 진정제 좌약을 삽입하자마자 남편은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이 멈췄고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설명도 못하고 이비인후과 과장은 역부족이었다며 머리를 숙였지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현재 법정 공방 중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란 의식을 상실해서 당사자를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고 영원히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동의 이유로 뇌로 가는 혈액 또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는 몇 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심장이 멈추는 등의 이유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뇌는 몇 분 안에 돌이킬 수 있는 손상이 있습니다. 이때 즉시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하면 회복이 되지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의사가 옆에 없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급성 후두염은 세균 감염이 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납니다. 사용한 좌약은 아마도 디클로페닉 나트륨이나 인도메타신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해열 진통제로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해열제로 처방해주는 약과 같은 계통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환자의 경우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급성 쇼크, 혈액순환이 정지하는 상태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해열 진통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술 후 뇌성균 MRSA 병은 뇌 감염 증상이 악화되면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50대인 어머님 관절 류마티즘으로 수술받은 후 뇌성균인 MRSA 병은 뇌 감염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전에는 어머님이 걷는데 별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반시불수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병원 측은 계속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MRSA는 메트실린 내 황색포도상균의 약자로 페니실린 등의 항생물질이 듣지 않는 병행균입니다. 이것은 항생물질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세균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세균이 서식하지 않는 병원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병원생활로 체력이 떨어진 환자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 MRSA에 의해 감염되면 항생물질이 듣지 않기 때문에 병이 쉽게 악화됩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후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수를 받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 관절은 세균 감염에 아주 약해서 무균 상태에서는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결한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머니께 원인이 있어서 감염된 것이 아니므로 병원이 어머님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이 퇴원을 종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며 퇴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을 보조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천연 비타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보장은 없다. 한때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면 감기를 예방하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설이 유행인 적이 있는데 이는 원리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고농도 비타민C 수액이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 제대로 임상실험을 한다면 생존 기간의 연장 효과가 없다거나 몸에 유지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된 건강상식에 속지 마라. 27.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나를 찾아오는 예외 환자들 중에 암은 치료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있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을 먹는 식으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더욱이 자신의 의지로 식사요법을 하는 사람은 의욕이 식사요법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살이 급급하게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나의 환자 중에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유방암,
환자의 위험 환자, 환자와 위암 환자로 두 사람 모두 전이가 발견되어 암방치요법 선택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의지로 식사요법에 매진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때까지 암전하게 있던 암이 두 경우 모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면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 이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면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감염증, 우울증 등 사망할 수 있다. 암 성장 속도는 무엇보다 암세포 자신의 힘과 관계에 있다. 그 다음으로 숙주, 환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정상세포의 집합체인 정상조직도 힘을 잃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저런데 또한 식사요법은 영양균형이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없고 수없이 먹고서는 안 되는 것을 먹거나 식욕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쉽게 쌓인다. 자체가 몸의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암 환자도 스테이크나 참치 뱃살을 먹어도 된다. 최근 들어 일일식 같은 식사법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12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을 보조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천연 비타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보장은 없다. 한때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면 감기를 예방하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설이 유행인 적이 있는데 이는 원리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고농도 비타민C 수액이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 제대로 임상실험을 한다면 생존 기간의 연장 효과가 없다거나 몸에 유지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된 건강상식에 속지 마라. 27.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나를 찾아오는 예외 환자들 중에 암은 치료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있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을 먹는 식으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더욱이 자신의 의지로 식사요법을 하는 사람은 의욕이 식사요법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살이 급급하게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나의 환자 중에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유방암, 환자와 위암 환자로 두 사람 모두 전이가 발견되어 암방치요법 선택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의지로 식사요법에 매진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때까지 암전하게 있던 암이 두 경우 모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면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 이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면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감염증, 우울증 등 사망할 수 있다. 암 성장 속도는 무엇보다 암세포 자신의 힘과 관계에 있다. 그 다음으로 숙주, 환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정상세포의 집합체인 정상조직도 힘을 잃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그런데 또한 식사요법은 영양균형이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없고, 수없이 먹고서는 안 되는 것을 먹거나 식욕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쉽게 쌓인다. 자체가 몸의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암 환자도 스테이크나 참치 뱃살을 먹어도 된다. 최근 들어 일일식 같은 식사법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12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23년에 걸치는 원숭이의 칼로리 제한에 의한 다이어트 연구 관찰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렁이나 생처럼 작은 동물의 경우는 평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다이어트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연구팀이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관찰한 결과 칼로리를 20%를 정도 줄여 다이어트를 하는 원숭이 그룹과 하지 않는 원숭이 그룹의 수명에 차이가 없다. 즉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암을 방치하기로 한 환자들에게 나는 꼭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스테이크든 참치 뱃살이든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드세요. 조금 살집이 있는 편이 오래 삽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스모 선수처럼 지나치게 살이 찌면 당연히 수명은 짧아진다. 하지만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사증후군 막 접어든 정도의, 즉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정상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정상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즉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사증후군이 막 접어든 정도. 스테이크든 참치 뱃살이든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드세요. 살집이 있는 편이 오래 삽니다.
영양제보다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어라. 달걀과 우유는 완벽한 천연 영양제이다.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새들이 알과 염소나 소, 젖을 귀중한 영양원으로 섭취해왔다. 달걀과 우유는 다른 식품에 비해 싼 편에 속하지만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영양이 풍부한 완전 식품이다. 대부분 첨가물도 없고 조리하든 하지 않든 간단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외에 가공식품인 버터, 치즈, 요구르트, 마요네즈 등도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한 식품군이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되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그 대신에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으면 된다. 달걀은 특히 반숙 상태에서 소화가 아주 잘 돼 이유식이나 환자식으로도 매우 좋다. 비타민C 이외의 주요한 영양소를 모두 함유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도 완벽하다. 노른자에는 뇌와 신경조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레시틴도 풍부하다. 우유도 중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성분비도 이상적이다. 특히 칼슘의 함유량은 전체 식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리 몸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이다. 그 중에서 몸속에서 합성할 수 없는 9종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1종류라도 부족하면 뼈, 혈액, 근육 등을 합성하지 못하고 영양장애를 일으킨다. 아미노산은 20종류이다. 그 중에서 몸속에서 합성할 수 없는 9종류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뼈, 혈액, 근육 등을 합성하지 못하고 영양장애를 일으킨다. 최근 아미노산 보충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하나씩 인공적으로 만들어 배합할 것을 돈까지 들여 섭취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이다. 이보다 달걀과 우유를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보다 완벽한 천연 영양제는 없다. 아미노산 합성할 수 없는 9종류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뼈, 혈액, 근육 등을 합성하지 못하고 영양장애를 일으킨다. 100세가 되어서도 혼자 일어나서 옷 입고 화장실 가는 일들을 거뜬히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생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다. 기름진 음식도 먹어야 오래 산다. 지금부터 40년 전 도쿄 누운 종합연구소가 세워진 1972년시 100세 이상의 인구가 40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연구소가 그들 중 100명의 식생활을 조사해보니 채식만 하는 사람은 없고 전원이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의 동물성 식품을 당시의 고령자 평균보다 많이 먹고 있으며 물론 달걀의 콜레스테롤이나
유지방의 걱정이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어서 영우서는 1976년부터 당시 장수 지역으로 유명했던 도쿄도 가네이 사의 70세 남녀를 대상으로 식성화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10년 후 80세가 되어도 살이 있는 사람은 하루 총 섭취, 살아있는 사람의 하루 총 섭취 에너지에 대한 지방 비율을 조사해 보니 남성은 10년 전의 23.7%에서 26%로 여성은 22.5%에서 26%로 지방 비율이 늘어나 있었다. 70세가 되면서 그전보다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방이 콜레스테롤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했다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이 콜레스테롤과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물론 달걀의 콜레스테롤이나 유지방이 걱정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인류 수명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90년 또는 100년 인생이 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아주 높다. 이를 위해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29. 술 알고 마시면 약이 된다. 적정량을 지키면 술은 장수에 도움이 된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말, 금주와 금연이다. 확실히 흡연을 삼가야 한다. 나는 사람마다 각자 용량이 다른 이른바 바람양동이를 갖고 있다는 생각한다. 즉 바람 원인이 양동이에 차고 넘치면 암이 된다고 본다. 담배는 방사선, 농약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바람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중고년 이후 지속적인 기침, 담, 호흡곤란에 시달리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90%로 흡연 경험자이다. 한편 술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오히려 수명 연장해준다고 생각한다. 음주를 하면 고혈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설 때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도 혈관 확장 효과 때문이다. 미국 암학회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위험도 음주량과 관계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마시는 사람을 위험도가 낮출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 음주량과 관계없고 음주를 하면 고혈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로 신경을 곤두설 때 술 마시면 마음이 편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도 혈관 확장 효과 때문일 것이다. 물론 과음은 금물이다. 과음을 하면 간뿐만 아니라 뇌도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쪼그라들어 전두엽과 거미막, 뇌나 척수를 덮고 있는 세 층의 수막 중에 중간의 얇고 거의 투명한 막 사이 틈에 생긴다. 뇌에는 최대 15% 정도가 위축되는데 이 경우 생기는 틈은 1cm 전후나 된다. 뇌가 위축되면 뇌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기억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대 15% 뇌가 위축이 되면은 뇌가 위축이 되면 뇌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뭔가를 잃어버린 일이 잦아서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기억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야기되는 수로 명법 치바데커 의학부에서 2000년에 뇌도크를 받는 건강한 남녀 1432명 30대에서 69세를 대상으로 음주와 뇌 위축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를 술을 마시지 않는 그룹, 술을 가볍게 즐기는 그룹, 일본주, 도수 15도 내의 경우에 하루에 360m 미만 마시는 그룹, 일본주 매일 360m 이상 마시는 그룹, MRI 자기 공명장치 촬영으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전두엽과 거미막의 틈이 2mm 이하인 경우는 뇌 위축 없음, 3.5mm 가벼운 뇌 위축, 6.8mm는 중등도의 뇌 위축, 9mm 이상 경우 고도의 뇌 위축으로 보고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뇌가 위축된 사람의 비율은 1그룹, 2그룹, 3그룹이 각 24% 정도로 거의 같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4그룹은 3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4그룹 경우 중등도 이상의 뇌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 분석의 과음을 계속하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뇌 위축이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술을 좋아함으로 사람은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과음을 하게 되므로 맥주의 경우 하루에 500ml 용량으로 한두 캔, 일본주는 180에 360ml, 와인은 클라스로 2-3잔, 소주는 물을 섞어 2-3잔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즐기도록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까지 더해 백약치장, 즉 잘 마신 술은 100가지 약 중에서 으뜸이다 라는 옛말처럼 내 몸에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술은 살균력도 강해서 옛날부터 상처를 소독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맥류에 알코올의 일종의 에탄올을 주입해 단단하게 하거나 경화요법, 암흑평소 부위에 주입해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요법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요법은 수술 못지않은 치료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채소만 많이 먹는 것이 정말 몸에 좋을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하지만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따로 섭취해야만 한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무엇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경고가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은 충분하다. 현재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은 충분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하지만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따로 섭취해야만 한다.
이처럼 비타민과 미네랄 무언가로 보충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착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을 위해 그것들을 따로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나쁘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암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져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핀란드 속구라는 불리는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를 소개하겠다. 이는 90년대 핀란드에서 실시한 대규모의 영양 교육 실험으로 남성 흡연자 29,000명, 합성 베타카로틴 섭취 그룹과 유약 그룹 8년 사이에 폐암이 발생하는 사람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혔다.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그룹은 그것을 섭취하지 않는 유약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폐암과 심장병에 의한 사망도 늘어나 유약 그룹보다 총 사망률이 8% 높았다. 때문에 조사 도중에 이 실험을 계속하다가 폐암 환자가 인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유로 실험이 중단되었다. 이유로 한편 미국 암연구재단 세계암연구기금이 500개나 되는 세계 각국 연구 논란을 바탕으로 작성한 암 예방과 식생활 등의 관계에서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폐암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가 초기 유방암 치료 여성들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신뢰도 높은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채소, 과일, 식이섬유,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극도로 낮은 식사는 여성의 유방암 재발의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 국가가 권장하는 양의 채소를 먹고 있는 일반 그룹과 비교하면 기존 생존기간도 같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을 보조식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천연 비타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보장이 없다. 한때 비타민C를 대량으로 투여하면 감기를 예방하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원리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고농도 비타민C 수액이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50g의 비타민 C 수액 비용이 자비 치료로 2만엔 전후이다. 이에 관해 제대로 임상실험을 한다면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없다는 것이 생존기간의 연장 효과가 없다는 몸에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폐경기 여성은 다시마나 미역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미네랄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요오드로 방사선 피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다시마나 미역 등의 해초류를 매일 챙겨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 국립암센터 2012년에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 결과 일본 9개 지역의 40에서 69세 여성의 약 5만 명을 90년대부터 14년간 동안 추적 조사하여 얻어낸 것이다. 조사 결과 14년 동안 134명의 여성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이들 중에 유두암, 갑상선암 일종에 걸린 사람은 113명에 달했다. 해조류를 거의 매일 먹는 그룹이 유두암에 걸릴 위험은 일주일에 2일 이하로 먹는 그룹의 381배나 되었다. 해조류를 일주일에 3일, 4일 먹은 그룹도 일주일 그룹이 약 2배였다. 자, 이 조사에서 폐경 전후 여성의 해조류 섭취 빈도수와 갑상선암의 위험의 차이는 없었지만 요오드가 풍부한 식생활을 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30일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은 배 속에서 다 분리된다. 탱탱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콜라겐의 배합량이 무려 5,000mg입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글루사코민이 1760mg입니다. 배합 이와 같은 선제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콜라겐이나 글루사코민처럼 피부 탄력을 미백, 운동 능력 향상, 관절통, 완화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입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를 직접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글루코사민이 무릎까지 닿는 것도 아니다. 젤라틴은 100% 콜라겐에서 얻어지며 5g짜리 젤라틴 한 포에는 콜라겐이 4,500mg에 들어있다. 만일 콜라겐이 정말로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체리를 많이 먹는 사람은 피부가 평생 탄력이 있고 백세가 되어서 그럼 왜 콜라겐이 글루코사민은 피부의 무릎 같은 목표 부위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일단 장 속에서 분해되거나 혈액으로 들어가 아미노산이나 당의 형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며 글루코사민은 당의 일종이다. 따라서 보조식품으로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을 섭취한다는 것은 단백질이나 당초 조금 섭취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체내에 흡수된 아미노산의 일부를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으로 합성된다. 그러나 콜라겐은 피부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면서 몸이나 피부, 장기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구조의 역할을 한다. 나이를 먹으면 이 콜라겐
합성 능력이 저하되는데 눈이 띄는 변화로는 피부 탄력이 없어지거나 수분을 유지함에 힘이 떨어져 주름이 쉽게 생긴다. 글루코사민은 온몸의 연골이나 결합 조직에 분포하여 연골세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다. 콜라겐은 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면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그 연골은 닳으면 재생등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과 부종이 등이 생긴다. 보조식품에 관한 과대 선전에 속지 마라. 콜라겐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단어 중년에 나노화된 콜라겐이라는 것도 있다. 나노화란 분자량을 음, 10억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구를 예로 든다면 무려 탁구공 크기까지 줄이는 것이 노화이다. 콜라겐은 노화하면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입으로 섭취하는 피부에 바르르든 쉽게 흡수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노화된 콜라겐은 그냥 아미노산일 뿐이다. 콜라겐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글루카미손은 나노화된 미래의 이온의 작용으로 쉽게 흡수되도록 만들었다라는 음료차 모한 상품도 있었는데 이런 상품은 값도 비싸서 한 달분이 1~2만엔이 아니다. 콘드로이틴이나 아일로산 같은 것도 전부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먹든 마시든 어차피 뱃속에 분해되기 때문에 목표 부위를 도달하지 못한다. 게다가 보조식품은 전부 특정 영양소 과잉 섭취 위험이 있다. 베카르톤 조사 지나치게 섭취하면 폐암이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유명인이 광고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젊게 사는 것은 다 이 제품 덕분이라며 미소 짓는데 혹에서 구입하고 얼마 안 돼서 돈만 낭비했다. 좀 이따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콜라겐이나 결혼기념일 합성 능력이 최대한 유지하는데 영양적으로 균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일찍 자고 일어나는 생활 신진대사 원활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